어제 조국 전 장관의 첫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1심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이 소식은 지금부터 네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자, 조선일보 신문 보시죠. 조국 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민 허위 스펙, 자신은 공범이 아니다. 자신은 너무나 바쁜 업무 중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정경심 전 교수 아내를 믿고 정경심 전 교수에게 다 맡겼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결국 정 전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어떤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이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생업에 종사하느라 몰랐다. 사실상 4년 전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부터도 궁금하여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무관심한 아빠였다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구속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탓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뭐 어떤 전략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최 의원님? 글쎄 일단 본인과 이제 딸 조민 씨 관계를 좀 약간 공범 관계에서 뭔가 분리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제 8월 말 이전에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 부분을 의식한 약간 총론적 변화로 보이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본인은 무관심한 아빠였다 저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보면 그 조민 씨의 여러 가지 인턴 확인서 등 이런 것들은 다 실제 인턴을 하고서 발급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아는 거죠? 무관심한 아빠가?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어제도 그 사실은 인턴 확인서 위조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총론적으로 뭐 성찰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찰과 반성의 내용이 뭔지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뭐 그러려면 조국 전 장관의 태도를 보겠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것도 조국 전 장관의 본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현재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주목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네, 설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방금도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은 사회적, 도덕적인 어떤 그 비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를 하겠다. 책임지겠다. 근데 이제 예. 어저께 얘기한 것은 법정에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본인이 형법 교수, 형사소송법 교수로서 법정에서 이러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가? 네. 그리고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 그러니까 어느 만큼 관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입시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인턴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도와줬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버지로서 한참 바쁠 나이 아닙니까? 40대, 50대 이때가.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신경을 많이 못 썼지만은 과연 그러면 이러한 자녀들의 어떤 이런 인턴이라든지 무슨 뭐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얼마만큼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달라라는 저는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 전 장관 측이 주장했던 건 남편이라는 이유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건 연좌죄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어제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필요하겠죠. 어떤 근거를 댔습니까, 김진일 네, 변호사? 결국에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자기가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그다음에 뭐 일상이 너무 바빠서 이 내용을 몰랐다. 결국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련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지금 항소심이에요. 1심이 아니고 항소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심 1심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들이 다 드러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게 이제 항소심입니다. 그렇다면 증명 책임을 갖고 있는 검찰 측에서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다 제출하고 이거에 관해서는 충분히 조 전 장관이 인식했다.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 인식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고 이미 언론에 나와 있지만 뭐 정경심 교수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기타 이런 내역들을 검찰에서 충분히 제출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명이 어느 정도 됐다 이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그냥 생업에 종사해서 바빴다 몰랐다 이 정도로 이제 증거를 탄핵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본인을 변호하는 어떤 탄핵의 증거로 쓰이긴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법리 다툼을 한다 법리 다툼 얘기도 제가 좀 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관계는 어떻게 다툼이 없으니까 이미 제시된 증거들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업무방해죄로 이걸 과연 처벌하는 게 맞냐 이게 과연 내가 처벌받는 게 맞냐 계속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적용하는 게 맞냐 근데 이 부분도 1심 판결문은 보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어떤 입시 제도 그리고 입시 절차의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을 중대하게 훼손했다. 이거는 분명하게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부분 둘 양 측면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좀 조 전 장관이 이걸 유리하게 끌고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부 무죄 받은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당시에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좀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 어제 모습을 좀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좀 우기고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마치 자녀들의 뭐 입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말은 합니다만은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아들 시험 그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 시험도 대신 쳐주지 않았습니까? 같이 치지 않았습니까? 동시간대 시험 시간대. 그런 걸로 봐서 절대 자녀들의 입시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질 않아요. 그것은 그 조국 전 장관의 말보다는 여태까지 그 본인이 보인 행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자녀들의 그 입시 본인은 몰랐다. 열심히 일하느라고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러면은 부인 정경심 교수 또는 그 조민 딸 잘못이란 말이죠. 그렇게 완전히 책임을 가정 내에서도 밀어버리는 게 아닌가. 본인의 법적인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생각하고 본인은 어쨌든가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인이었다. 이런 그런 그 본인이 공인이었다는 것도 좀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 또 부모들에게 대못을 박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성찰과 반성이 없어 보이네요. 조민 딸이 직접 했다. 혹은 조민과 자신의 부인이자 엄마인 정경심 전 교수가 전부 다 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다소 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해석까지 김영우 전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도 밝혔듯이 조 전 장관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는 조민 씨의 기소 여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했는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 씨가 술을 취한 거는 60일이 혐의에 대한 자백 반성으로 봐야 됩니다. 시효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 확정된 이후에 본인과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정에 들어갔는데 어제 출석 전에 저희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 부분은 이제 일반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입장문을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야말로 사실은 딸 조민 씨의 기소, 네. 이거를 아마 그 유예하는 쪽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총론적 뭐 반성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재판의 핵심은 위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는 뭐 그 정경심 교수 판결 이후에 딸을 비롯해서 본인까지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조민 씨가 유튜브 이런 데에 나와서 자기 떳떳하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예. 그건 뭐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이 그 뭐 딸의 기소를 좀 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좀 뭐 보호 장치 뭐 이런 거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하겠으나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사실은 그 정경심 교수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정도도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꾸 뭔가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진짜 본인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다면 네. 어떤 그 성찰과 반성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찰과 반성 말만 자꾸 반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걸 전혀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또 법정에 들어가서는 과거와 본질적인 부분은 다른 그게 전혀 없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설재 변호사님께서 먼저 여쭤보게 할게요. 그 기소, 조민 씨의 기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기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기소 유예를 하는 것이 기소 유예할 것이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물론 죄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재판에 넘기고 뭐 그 죄를 물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만은 지금 부모가 전부 다 재판을 받고 한 분은 지금 뭐 수감 생활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미 실형을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제 법정 구속만 면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근데 또 자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자녀가 그 당시에 미성년자지 않았겠습니까? 고등학생으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책임 여부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산대 의전원 때는 본인이 이제 대학생이었죠. 대학생이지만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어떠한 싸운 스펙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했다. 뭐 제가 뭐 조민 씨를 뭐 너무 어리고 막 그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당시의 어떤 기여도를 보면 저는 조민 씨까지 굳이 기소를 해야 되느냐라는 여부는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검찰의 칼에도 인정은 있어야 된다. 칼에도 눈물은 있다. 자, 가혹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지금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설자 변호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기소유예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한번 봐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죄가 있는데 있긴 있는데 한번 봐준다. 근데 뭐 좋은데 어쨌든 저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봐주더라도. 왜냐하면 검찰도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제 조민 씨의 기소와 관련한 얘기도 나왔을 때 나온 게 그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서 이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네. 그리고 조민 씨가 또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겠다. 분명히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조민 씨에 대한 어떤 기소 여부를 지금 결정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일종의 어떤 하나의 사법 관행입니다. 지금 죄가 없어서 죄를 못 묻는 게 아니고
사실 좀 오래된 사법 관행이고 이게 과연 맞는지도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전체가 어떤 범죄에 연루가 돼 있을 때 이 가족 전체를 처벌했을 때 예를 들어 뭐 한 명은 그래도 남아야 뭐 가족을 유지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약간 관행적인 의미에서 지금 조민 씨에 대한 어떤 기소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얘기하는 게 이미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위조하고 문제가 된 부분. 근데 이제 봐주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정말 봐줘야 될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가 진실되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항소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걸 보겠다. 결국 법리 다툼이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조민 씨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 당당하잖아요. 굉장히 당당하고 조국 전 장관 말은 저렇게 했지만 재판에서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관행이다.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과연 이게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한번 봐줄 수도 있겠죠. 관행상 봐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 당사자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민 씨의 어떤 진실된 반성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이 붙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8월 26일이 오는 8월 26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 어떤 결정을 검찰이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요즘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좀 관심입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이제 소설 쓰지 말라고 일축하긴 했는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 자, 저희 얘기는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소설 쓰지 말라 그러는데 본인과 관련해서 또 본인 가족과 관련해서 모든 일이 지금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였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재명 지금 대표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자꾸 소설 같은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소설 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실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본인 출마도 지금은 소설 이렇게 운운합니다마는 정말 본인이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리스크를 벗어나는 길이 출마밖에 없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반드시 출마할 사람이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치를 하고 있어요. 북콘서트 열심히 하고 있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본인은 일하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차갑고 무정할 정도면 더 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출마할 것이다.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저 답변하는 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총선 출마 여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일부 매체에서 그걸 썼잖아요. 반명이요? 반명 뭐 연대, 반명 신당. 그러니까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이렇게 모여서 반 이재명 신당을 만들 것이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저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소설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그 총선 출마 여부와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무리한 관측이고 저도 아마 친문이나 이낙연 전 대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반 이재명 신당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거와 총선 출마 여부는 조금 별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두고 볼 대목들이 상당히 많은 조 전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인데요.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가 이제 오늘 열립니다. 윤리자문위가 벌써 2달이 되어 가는데요. 과연 오늘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먼저 윤리특위의 첫 회의 당시 모습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남국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만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도달하지 않았어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 이런 것을 함께 첨부해서 자문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벌써 한 차례
발표를 연기했죠. 결론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은 결론이 내려질까? 혹시 시간 끌기를 더 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영우 전 의원님 오늘 결론 나올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조금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윤리특위도 그렇고 네.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제대로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총선 다가와요. 네. 그러면 이미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윤리특위가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고요. 네. 좀 실질적인 그런 그 제도가 아직은 없어요. 국회의원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제도가 아직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도 결론을 못 내릴 것이다라고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 예상을 좀 하셨는데 손정 변호사는 어떠세요? 뭐 저도 그 결론에는 동감하는 편이고요. 이게 참 윤리가 너무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40명 넘게까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무슨 발언에 대해서 윤리에 지금 징계 청구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결과가 잘 안 나오죠. 결과 뭐 누구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뭐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것은 물론 상임위 기관에 어떤 이런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뭐 당연히 질책을 받고 징계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 외에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져보면 그냥 성실 의무 위반이라든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정도가 될 건데 그걸로 윤리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이걸로 그러면 우리가 징계안을 내놨을 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이해상충 관계, 이해충돌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네. 김남국 의원은 무고하다고 하니까 저는 아직도 김남국 의원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윤리에서 밝힐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리에서 오늘 결론이 날까? 그리고 실효적인 결론이 날까도 솔직히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윤리위원회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 가지고서 과연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결정하면 되는 거지. 거래 내역 전체를 내라. 물론 김남국 의원이 안 내고 있습니다만 네. 그거 내면 윤리위원회가 그거 판단할 능력이 되나요? 지금 검찰 수사도 지금 몇 달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도 어느 방향인지 현재 불분명해요. 네. 근데 윤리위원회에 그 어떤 강제 수사권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그 관련한 전문가들 몇 명 데려다 놓고서 이게 판단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래 내역을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음번으로 미룬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불필요한 시간 끌기였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그 국회 회의 기간 동안에 뭐 저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 그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 윤리위 결정을 내려야지 뭘 자꾸 수사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호도였다고 봅니다.